NHL 네이시빌 프레데터스의 마이크 피셔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투웨이 계약을 맺은 AHL 선수들 역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불발됐고 내년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참가할 2018 월드 챔피언십의 경기 일정도 발표됐습니다. NHL을 비롯한 북미 리그를 경험하고 아시아 리그 국내 팀으로 왔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외국인 선수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다가올 2017-2018 시즌 하이원에는 어떤 선수들이 새로 합류할까요? 새 시즌 하이원의 추가 선수 명단 오늘 비하인더넷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0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08회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오후고요.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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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수요일이니까 이제 아시아리그 새 시즌 개막까지 3주 조금 더 남았네요. 또 아시아리그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NHL 개막이 뒤따를 것이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 요즘 여기 계신 분들도 새 시즌 준비로 점점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바쁘죠. 영상 하나둘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예. 보시면은 내가 왜 데일리를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의 그 릴레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들 시리즈물이죠. 네. 네.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새롭게 둥지를 튼 내지는 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들 내지는 감독님에 대한 개개인별 인터뷰를 다 취재를 했고요. 예. 취재 중에 있는 팀도 있고 그래서 지난 8일부터 김우영 선수를 시작으로 한 명 한 명씩 팀별로 돌아가면서 공개를 하고 있죠. 국내 세 팀 안양알라,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새 얼굴들을 네.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비롯해서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네이버 TV에도 있고요. 예,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한 선수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정상으로 하루에 2명 올라갈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팀을 옮긴 선수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영입된 개막 전에 다 풀어야 되니까요. 네,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뭐 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취지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좀 아시아리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가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세 팀 골고루 분배를 하고 있는데 부디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새 시즌을 기다리는 팬 여러분의 그 두근두근한 마음도 같이 좀 네. 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씩 올라오니까 좀 여러분 보시면서 네. 또 차근차근 같이 시즌 맞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인터뷰 영상이 다 뭐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대답 또 하고 뭐 좀 식상하고 뭐 좀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를 피하려고 예. 열심히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봤으나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좀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예. 네 그래도 이제 뭐 새로운 유니폼 입고 새로운 팀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8회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살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이 있네요. 박세진님,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시죠.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듣고 갑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팟빵 댓글입니다. 시더맨님 또 오셨군요. 담배를 안 해서 매주 후원은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크. 액수가 줄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말이죠 하셨고요. 대표팀 얘기를 주셨는데 높은 상대들하고 자주 실전 경험 갖는 기회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뭐 쭉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이현섭 기자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와 매치 페널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세요. 예, 뭐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 페널티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고 거의 뭐 학기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페널티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두 페널티가 보통 거의 메이저 페널티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더욱 또 구분이 안 되는 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페널티는 선언을 받은 선수가 즉각 이제 빙판에서 퇴장을 당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매치 페널티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요. NHL 같은 경우에는 10분 기록이 됩니다. 근데 IIHF 룰 같은 경우는 25분으로 기록이 돼요. 이제 그 부분에서 기록이 그런 식으로 되고 기본적으로 매치 페널티는 상대방의 선수를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한 선수에게 부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제 매치 페널티를 받은 이후가 중요한데 이후에는 커미셔너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커미셔너 이제 NHL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커미셔너 정도의 이제 관할을 가진 뭐랄까 그 뒤에 이제 징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더 높은 결정권자에게 이제 보통 출장 정지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장 정지가 주어지게 되고요. 경기 내에서 매치 페널티를 받자마자 5분 메이저 페널티는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치 페널티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분 메이저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게임 미스컨덕트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NHL 같은 경우에는 10분, IIHF 같은 경우는 20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차이가 있죠. 시간도. 근데 게임 미스컨덕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메이저 페널티를 수반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보딩, 2분짜리 보딩 같은 경우에도 게임 미스컨덕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NHL도 그렇고 NFL도 그렇고 선수들이 은퇴 후 내진탕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머리에 대한 체킹에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불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도 좀 강하게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래서 요즘 뭐 보딩이 머리 쪽으로 보딩의 결과가 뭐 선수가 그 보딩을 당한 선수가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웬만하면 거의 이제 게임 미스컨덕트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뭐 IHF 같은 경우에 체크 투 더 헤드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징계 같은 게 따라오는 거는 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수위가 뭐 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출장 정지, 짧은 출장 정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경기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의 강도가 매치 페널티보다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계신 분들. 근데 사실 워낙 유사한 개념이에요. 거의 헷갈리기가 쉽죠. 매치 페널티 자체가 사실 별로 불리는 경우도 없고 근데 이제 게임 미스컨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가끔 나오긴 하죠. 그런데 사실 두 개념이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사실 경기 내에서는 똑같거든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미스컨덕트, 매치 페널티 둘 다 웬만하면 메이저 페널티를 수반하는 점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더맨님이 107회에도 1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4회 연속 후원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입니다. 여름 휴가와 회사의 바쁜 시즌이 겹치셔서 2주 동안 댓글을 못 따르셨대요. 건강 유의하시라고 또 인사 주셨고요. 손성우 기자님까지 챙겨주셨네요. 지난주에 그 애너하임 덕스가 왠지 재수가 없다 그랬나요? 그런 댓글이 있었죠. 그걸 들으셨나봐요. 덕스 팬으로서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께서 들으신 소감이 있네요. 게칠라프와 캐슬러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개인 취향을 인정하면서 저도 LA 킹스의 주장 더스틴 브라운, 제프 카터, 드류 다우니, 꼴리 조나단 퀵 순서대로 가장 싫어합니다 하고 웃으셨고요. 싸우자는 의미 아닙니다 하셨네요. 이현석 기자님처럼 빅도시 약간 언더독 성향 팀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싸우자는 의미 아닙니다. 네. 이현석 기자님께 묻습니다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하키에서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점수차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기는 팀은 타임아웃 먼저 부르지 않는다. 이런 거. 덩크슛 하지 않는다. 세레머니 하지 않는다. 야구로 쳐도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 도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아이스하키에도 이런 서로 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서로 지켜야 하는 무슨 불문율 같은 게 있나요?
예, 뭐 어떤 스포츠든 그렇지만 뭐 아이스하키도 당연히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한 거 그냥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웜업을 할 때 이제 가운데 라인을 두고 서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인을 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사실 넘은 걸 허가를 해버리면은 경기 전부터 아주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옵사이드나 뭐 휘슬을 통해서 경기가 멈췄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상대방 골리를 향해서 슛을 날리지 않는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싸울 때도 넘어진 상대는 때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상대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이제 때리지 않는 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불문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랄까 좀 약간은 경계선에 좀 있게 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뭐 대표적인 걸 설명해 드리면은 골리가 퍽을 잡았고 멈춰서 가끔 웅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도 막 들어오다가 스노우 샤워라고 하죠. 이제 스탑을 딱 걸면서 얼음을 날리는 골리에 그렇게 얼음을 날리는 네. 그런 예. 행위가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데 선수들이 딱 보면 알죠. 의도적인지 아닌지. 네. 바로 싸움 나죠,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상 이제 뭐 불문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거는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멈추다 보면 또 그렇게 날릴 그렇죠. 수도 그게 있고. 이제 고의 판단이 조금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걸 티 잘 나죠. 이용을 하는 거죠. 티 납니다. 골리로서는 딱 압니까? 네, 저기서 뛰어오는 거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불문율에서 조금은 뭐랄까 경계 라인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플레이들도 몇 개 있습니다. 매너죠, 매너. 뭐 전체적으로 예. 매너를 안 지키면 싸움 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고성 오가 가는 건데. 예. 불문율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 덧붙이신 말씀이 정 회장님 최고로 멋지신 분입니다. 지난번 브리핑 보고 좋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여자학기 스웨덴전 중계 보셨다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시면서 또한 TV 중계를 김태범 아나운서와 이현섭 기자님께서 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팍팍 들었습니다. 라는 스웨덴전 중계방송 시청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겠네요. 네, 글쎄요, 뭐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준비가 다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아직까지는. 예. 다음 댓글 크론발드님, 박힘찬 PD님은 금요일에 관람하셨군요. 강릉에서 하키 보고 오셨다고 지난번에 댓글 주셨었죠. 토요일만 보셨다고 하네요. 아, 성수기라 숙박비도 상당하고 바닷가 근처는 아니고 시내에서 보셨대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바가지 요금 관련 기사 본 것 같은데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도 현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야, 요즘 장난 아니에요. 이미 경기장 근처 숙소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일정 동안 그 숙소가 다 나가 있답니다. 예. 예약이 다 돼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1박에 뭐 최소 40짜리가 있고 1박에 평소에 한 6만 원짜리인데.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예, 하는 100만 원, 데도 200만 원 있다면서요, 넘어가는 1박에. 거는 우습답니다. 그래서 근데도 예약이 꽉 차 있다. 예, 이미 지금 다 꽉 차 있고요. 뭐 선수촌 들어가는 인원들도 한정돼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부가적인 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듣기에 그 올림픽 관계자분들 있잖아요. 선수단 말고. 네. 그런 분들도 묵을 숙소가 없어서 네, 고민이 맞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하고요. 뭐 학교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뭐 나오기도 하고. 아하.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요. 집에서 TV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숙소가 부족한 것이 1차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네. 뛰고 있다 보니까 뭐 더 심각해지네요. 숙박비만 오르겠습니까? 뭐 나중에 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움직일 때마다 하나하나 발 디딜 때마다 하나하나 다 돈이 나가는 걸 텐데 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그냥 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올림픽 아이스하키를 보러 가겠다라는 팬이 계시다면 1, 200만 원 깨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숙박에다가 교통에다가 지금은 두세 배 더 잡으셔야 될 것 1박 같아요. 2일만 해도 한 티켓 200은 값에다가 네, 글쎄요 한 3, 4, 300에서 500 정도 예산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이면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EPL을 보고 올 수 있는 금액인데, 네.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고요. 네. 집에서 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네, 돈 말씀을 굽고 드리네요. 따뜻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하인드넷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대표팀 유니폼 따로 구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그 우리나라 대표팀 프로 3팀 굿즈들이 NHL 상품들보다 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쵸. 좀 알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알라나 하이온이나 대명킬러 웰즈도 판매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뭐 온라인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따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시즌이 지난 유니폼들에 한정해서 이제 뭐 한두 번씩 이제 공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정말 이따금씩 한번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한 두어 번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고 실업팀들 유니폼은 현장에 게임 있을 때 찾아가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대표팀 유니폼이나 이런 관련 상품들에 대한 서비스도 있으면 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더 내면 낼수록 더 협회나 아니면은 팀들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전까지는 이런 욕구조차가 없었으니까요. 네. 목소리가 없었다 보니까 나중에 네. 평창올림픽 때 축구 월드컵처럼 팬 여러분들도 뭐 유니폼 입고 와서 저지 팔 입고 겁니다. 와서 네, 아마 뭐 팔 응원하듯이 거예요. 그런 네.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2014년 세계선수권 고향에서 할 때 그때 한번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마 올림픽 때도 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네이버 댓글입니다. 이갈링님 오셨군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가 4강전부터 하위 랭크 홈에서 2경기 먼저 하고 상위 랭크 홈에서 3경기 하는 식으로 바뀌나 봅니다. 이게 그나마 나을까요? 하셨어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제도가 약간 변경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이따가 자세히 더 말씀 나누겠지만 일단 요 내용에 관련해서는 네.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데요. 네, 4강전부터는 아니고 챔피언 결정전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위 랭크 팀에서 기존에서는 이제 3판 먼저 했었는데 바뀐 룰은 이제 하위 랭크 팀에서 2경기를 먼저 하고 예. 세 번째 경기서부터는 이제 상위 랭크 팀에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네요. 오전 3선승제인데 원래대로 하면 1, 2차전 상위팀에서 하고 3, 4차전 하위팀에서 하고 다 이동해서 5차전 상위팀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아리그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요.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네, 했었죠.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요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낫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1, 2, 3차전 4, 5차전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양알라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뭐 하이원이 플레이오프 나간 적은 있지만 챔피언 결정전까지 나간 뭐 일은 없었고 예. 대부분은 이제 안양알라가 이제 챔피언 결정전 올라갔을 때 뭐 홈에서 하다가 한 판 지면은 원정 가서 거기서 뭐 우승 세레머니를 해 왔었고 뭐 이번에야 뭐 처음으로 이제 세 판 안에 끝났으니까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법한데 이거는 이제 안양알라가 무조건 챔피언 결정전 하고 뭐 정규리그 1위 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뭐 이게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그 팀도 외 마찬가지겠죠. 팀에서는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느 팀에서 어디에서 먼저를 하든 별 차이 어차피 없는. 이동을 한 번밖에 안 할 바에는 별 차이 없다. 네, 그렇죠. 예, 어차피 그리고 뭐 홈 상위 랭크 팀에서 홈 경기 3경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지난 챔피언 결정전처럼 막 일방적인 3대0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한 번의 이동 일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원정을 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원정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홈에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누가 우승할지는 뭐 여기에서 유불리함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리그 사무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아리그 쪽에서 밝힌 어떤 취지의 그 글귀를 보면
우승 세레머니를 상위 팀이 홈에서 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번 바뀐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예, 뭐 그거를 사실 목표를 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3차전 이후에서 무조건 결정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포맷에서는 수입이 되더라도 무조건 홈에서 우승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혹시 뭐 원정에서 한 경기를 지게 되더라도 홈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리그 포맷에서는 이게 지금 아시아리그 실정에서는 요게 좀 더 맞는, 이제 뭐 사실 뭐 그쪽 뭐 취재진의 그런 흥행 뭐랄까 그 취재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포맷이 더 낫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근데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상위팀이라고 해도 원정 두 경기를 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죠. 물론 다음 세 경기를 다 이겨서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할린 같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요런 팀들을 상대로 첫 두 경기를 홈에서 준다? 그 원정팀에게 준다? 이렇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낮은 팀들이 그게 하위 팀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기회가 같아요. 될 수 있죠. 예,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미 지금 1위부터 1, 2, 3, 4위가 다 정해진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사할린이 정규리그 1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사할린 입장에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 생각은 그냥 상위 팀에서 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 정규 그치, 시즌 그치. 상위 팀이 정하자. 그치.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어. 정규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어쨌든 1등 아니면 그 세미파이널이 끝난 시점에서 그 다음까지 어쨌든 일주일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차피 그래도 경기장을 뭐 사용 계약 이런 거는 다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어쨌든 그쵸. 기간 정해진 기간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1위라서 우리는 첫 세 경기에서 다 끝낼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냥 가자 하면은 홈 먼저 가능합니다.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뭐 좀 더 이제 좀 hilly적인 걸 택하고 싶다. 홈에서 무조건 우승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방침이라면은 지금 같은 포맷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좀 뭐랄까 그런 유동적인 방안 이런 방안도 조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상위 팀이 선택하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뭐 나으냐 예.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전에 이제 결과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맞아요. 이야기들이 네, 많이 사실.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몇 번 시행하다 보면 또 여기서 피드백 나오고 또 그러게요. 수정되겠죠. 홈팬들이나 뭐 구단 운영진 입장에서도 홈에서 이제 우승하는 걸 당연히 보고 싶죠. 네. 얼마나 그 기대하는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큰 구단이 여기에서 혜택을 보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아니면은 또 바뀌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상위 팀이 우승 세레머니를 홈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취지는 좋으니까 이게 그나마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불만입니다. 저는 2-1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예, 둘둘 하나가 무조건 맞죠. 그죠? 그래야 이게 뭐 상위팀 하위팀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상위팀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쉬움은 안고 갑니다. 아니 이왕 그냥 파이널만 바꾼 거면 둘둘 하나 하면 안 됩니까? 파이널만? 그런 생각도 있네요. 네, 왜 4강전은 안 바꿨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밀당 좀 하다가 중간 지점을 찾은 게 아닌가. 왜 4강전은 세미파이널은 그대로 두고 챔피언 결정을만 바꿨을까 아니, 하는 의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룰을 정한 것 자체가 이미 1위부터 4위까지 정해놓고 갔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파이널에 올라올 정도면은 다들 염원하고 다들 기대를 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원정 일정이 잡히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팀에서 그렇게 아까워할 것 이렇게 같지는 해서 않거든요. 목소리 큰 구단이 또 이제 뭐 2위나 3위나 4위나 막 이렇게 하위권 아니면 중위권 이렇게 해서 또 입장이 바뀌면은 또 다른 얘기 나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게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마지막 댓글 보고 댓글 소개 마치겠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또 네이버에도 댓글을 주셨어요. 2010-2011 시즌에 처음 NHL 접하면서 야거 있었던 뉴저지 응원하면서 코발축 선수 알게 됐다고 지난번에 세민 선수 은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은퇴하네요 하셨어요.
두 선수 보면서 러시아 선수들은 믿을 만한 선수들이 아니라는 나름의 고정관념이 생겼었는데 세월이 부상하네요 하셨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믿을 게 없된다. 좀 전반적으로 NHL에 그런 인식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좀 러시아 선수들은 확실히 좀 뭐랄까 좀 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그러니까 얘 공을 수직으로 튀면은 수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러시아 선수들은 좀 풋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풋볼 같이. 네. 딱 해도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오베치킨도 보세요. 그렇게 NHL 못 간다 이런데도 갈 수 있을 것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아직도 지금 포기 안 했거든요. 그분은. 그런 거 보면은 오베치킨이 한국 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 사실 이제 또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좀 꼬리를 내려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도와줘야 되는데 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 선수들이. 뭐 코발 축구 선수도 잘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지 않나. 재밌어요. 여러분의 댓글 다 살펴봤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넷 108회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현숙 기자와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해외 소식. 해외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오늘도 뭔가 소스가 다양한데요. 국내 해외 소식 이렇게 가는 게 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내용이 NHL 마이크 피셔 선수의 은퇴 소식이네요. 예, 오타와와 내슈빌에서 선수 생활했던 마이크 피셔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피셔 선수 하면은 사실 NHL에서 가장 이상적인 2라인, 3라인을 맡을 만한 센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항상 뭐 거의 1순위로 나왔었던 적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센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특유의 활동량 그리고 항상 진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팀마다 정말 팬이 많았습니다. 오타와에서도 그렇고 내슈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다른 가치는 리더십까지, 훌륭한 리더십까지 갖추었다는 점 역시 좀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타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응당 그렇듯 몸을 사리지 않는 만큼 부상도 굉장히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풀시즌을 소화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NHL에서 1000경기 이상 소화를 했습니다. 1088경기를 소화하면서 585포인트를 올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 0.5 이상이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공격력도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피셔 선수가 한 1년 정도 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선수가 만으로 나이가 37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슈빌의 전력이 서부를 제압할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제압을 했고 올해도 대부분의 코어 플레이를 지킨 데다가 보니노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염원하던 스탠리컵 우승을 위해서 1년 정도 더 재계약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고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맞아요. 이 선수가 스탠리컵 파이널을 앞서 말씀드린 오타와와 내슈빌에서 각각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근데 두 번 다 컵을 들진 못했나요? 그렇죠. 그럼 두 번 다 이제 아쉬운 결과를 남게 된 어떻게 보면은 스탠리컵을 정말 들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작년에 정말 적기였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못 이루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NHL에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남겼던 선수인 만큼 뭐 앞으로도 잘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내슈빌 전력이 올라온 만큼 1년 더 컵을 위해서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을 법한데 결단을 내린 마이크 피셔 선수. 말씀 주신 대로 참 열심히 뛰고 허슬 플레이라 그러죠. 기록으로 나온 거 이상으로 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은퇴 소식이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나왔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거 또 평창 올림픽의 악재의 또 악재 소식이 될 것 같은데 AHL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올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게 투웨이 계약을 맺은 선수들, NHL과 AHL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발표가 났어요. 이제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3주 전에 어쨌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AHL에서 뭐 전해드렸었죠. 네. AHL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선수 파견을 허락을 해라. 이렇게 이제 AHL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NHL 부총재 빌 데일리 씨가 AP와의 인터뷰를 지난 7일 했었어요. 근데 예. 이거에 대한 거 말했습니다. 투웨이 계약을 맺은 선수, 그러니까 NHL 계약이 포함된 선수들이죠. NHL과 AHL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수들도 올림픽에 참가가 평창 안 불가능하게 간다. 되었습니다. 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막은 거죠. NHL에 계약이 된 선수들은 다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남은 거는 AHL만 뛰는 선수들. 그렇죠. 네, AHL 가능하다. 계약만 한 선수들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막힘으로서에 대한 의의는 뭐냐면 젊고 유망한 선수들 중에서 NHL에 뛰기에는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준수한 기량을 가진 NHL 계약을 맺은 AHL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또 볼거리가 될 것이고 더 재밌는 이런 뭐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길까지 이제 원천적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뭐 북미 팬 입장에서는 좀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이번 올림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준급의 AHL 선수들도 평창에 오지 않게 됨으로써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보게 될 AHL 선수들 그 중에서 나중에 NHL에 올라갈 선수들 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되겠군요. AHL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NHL에서는 뭐 거의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뭐 사실 그냥 AHL 계약 맺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리그에서 정말 명방이 있는 선수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선발되는 선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메달 포기하고 깔끔하게 비즈니스로만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이 소식에 대한 댓글 중에 대한민국이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다. 그건 좀 상대 팀들이 약해졌다. 저기 러시아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 때문에. 네. 일단 정말 근데 유럽 리그에서만 뛰고 있는 그러니까 뭐 캐나다 선수들로만 구성을 한다든지 핀란드 선수로만 구성을 한다든지 해도 정말 막강한 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메달을 점치기는 너무 대한민국의 멀리 메달보다는 보시는 게 이제 뭐 그동안 2인자, 3인자로 불려왔던 뭐 러시아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팀들이 좀 더 눈독을 들이겠네요.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지금 네. 올림픽에선 가장 높습니다. 올림픽에 그동안에 봐왔던 판도와는 조금 다른 판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그게 변수 뭐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점. 그냥 우리나라는 부담은 덜게 됐다. 그렇죠. 이 정도겠네요. 근데 좀 아쉽죠. 네. NHL 스타들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그럼요. 선수들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붙어보는 게 진짜 이게 꿈만 같은 그림인데 네. 그게 아쉽죠. 자, 우리나라 대표팀이 올림픽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NHL 최고의 스타들과 붙어볼 수 없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또 기회가 있잖아요. 바로 내년 2018 월드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2018 월드 챔피언십 스케줄이 공식 발표됐어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는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릴 월드 챔피언십 스케줄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B조에 속해 있죠. 그런데 모든 스케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 시각과 일정이 다 공개가 됐는데 5일 핀란드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5월 5일이에요? 그렇죠. 캐나다, 라트비아, 독일,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를 차례대로 이제 맞상대하는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핀란드가 첫 경기고 마지막 경기는 노르웨이. 근데 일정을 보니까 아주 빡빡합니다. 지금 2경기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또 2경기하고 하루 쉬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뭐 원래 사실 월드 챔피언십 조별에서는 정말 쉴 새 없이 정말 돌아가죠. 뭐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은 팀들을 불러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실 NHL 선수의 합류가 매년 뭐 확실시 됐던 월드 챔피언십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올림픽에 보던 팀들보다 더 좋은 팀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뭐 조별을 봤을 때 대진을 봤을 때는 좀 이른 단계에 핀란드와 캐나다를 만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만큼 NHL 선수가 덜 합류하겠죠. 나중에 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핀란드가 첫 경기고 두 번째 경기가 캐나다전입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핀란드가 정말 작년에
아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굉장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역시 첫 단계에서 핀란드를 만난다는 점이 첫 경기에서 만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이라고 그들이 할 수가 감 있을 잡기 것 전에 같습니다. 빨리 우리랑 한판 하는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경기씩 백투백으로 계속 잡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표팀의 이런 많은 일정을 소화해 본 적이 거의 소화해본 없는 적이 선수 거의 입장에서는 없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아니 5경기 소화하는 월드 챔피언 디비전 1A에서도 4경기 5경기 들어가면은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보이는 게 눈에 드러나는 대표팀이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이틀 간격 게임을 3번이나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체력적인 대비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일정상으로 보면 10일 동안에 7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쉽지 않은 월드 챔피언십은 사실이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가혹한 일정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커버를 해낼 것인지 그런 계획과 상대 팀들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됐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계속해서 큰 2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자 대표팀이 체코에 가 있죠. 지난주부터 이제 체코 전지훈련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체코에서의 또 3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체코 프라하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남자 대표팀입니다. 체코 프라하 익숙하죠? 안양할라가 지난해 또 전지훈련 했던 곳이기도 해요. 예, 지지난 시즌엔 하이 언니 갔었죠. 그렇죠. 네. 보니까 재밌는 게 지난 시즌 안양할라가 했던 일정하고 날짜까지 똑같더라고요. 8월 1일에서 8월 13일까지. 다 그맘때쯤 하니까요. 네. 하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훈련 장소나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에 안양할라가 했던 데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운트 필드 컵이라는 컵대회에 우리나라가 출전을 했는데 체코 1부 리그, 엑스트라 리그 소속의 팀들과 경기를 가졌어요. 일단 첫 번째 경기가 8월 3일 목요일 경기였는데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대결 연장까지 갔고요. 연장에서 김기성 선수의 골든골로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 체코의 상당한 명문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스파르타 프라하 하면 이제 체코 엑스트라리가의 명문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에도 리그에서 3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말 좋은 모습 보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챔피언스 하키 리그 이제 유럽권에서 진행되는 뭐 그냥 챔피언스 하키 리그 하면 유럽의 정말 명문 팀들을 모아서 하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다가오면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 텐데 거기서 체코 팀이 준우승을 했으니까 예, 준결승 많은 화제가 됐었죠. 예, 준우승을 예.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경기를 2대1 접전 끝에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깼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우리가 연장승을 거뒀고 8월 5일 토요일에 마운트필드 HK 흐라데치 크랄로베 팀과 두 번째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날도 연장까지 갔어요. 근데 이날은 우리가 골든골을 내주면서 최종 스코어 3대4로 패했습니다. 마운트필드 HK 흐라데치 크랄로베라는 팀이 일단 어떤 팀인지 잠깐 소개를 주실까요? 예, 이 팀은 작년 엑스트라리가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의 바로 아래 위치 한 4위에 위치를 한 팀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선 4강에서 탈락을 한 바가 있고요. 예. 뭐 작년 성적을 보면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예, 그래도 좀 패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불안하고 이제 좀 총평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의 연장 승부를 펼친 우리 대표팀 8월 6일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디나모 파르두비치의 팀과 일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최종 스코어 1대4로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했네요. 4대0까지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알렉스 플란트 선수 만회골 한 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팀이 1연장승 1연장패 1패 이렇게 이번 마운트필드컵을 마무리했네요. 자, 이번 그 체코 팀들과의 세 경기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경기 영상을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현수 기자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가끔씩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스파르타 프라하 하나? 크랄로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3, 4위에 엑스트라리가에서 3, 4위를 거둘 정도로 정말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고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런 부분은 정말 뭐 당연히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크랄로페에게도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클럽팀이에요, 체코의. 그런데 클럽팀에게 어쨌든 연장에서 패했다는 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더 아쉬웠던 점은 파르두비체 팀에게 진 겁니다. 마지막 경기요. 그렇죠. 근데 파르두비체 팀이 지난해 엑스트라리가 최하위를 했던 팀이에요. 그리고 강등전에서 겨우 잔류를 했던 팀입니다.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제일 어려운 경기를 했다. 가장 어려운 경기, 어떻게 보면 완패였거든요. 팔란트크 선수의 골이 정말 이제 3피리어드 후반에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그 승패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시점에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체력적인 부담이야 있었겠죠, 세 경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크랄로페가 홈이었잖아요. 이 팀을 제외한 세 팀도 다른 팀들은 모두 연속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은 변명이 어떻게 보면 돼서는 안 되는 부분, 변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팀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클럽팀이에요, 체코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행여 월드 챔피언십에서 뭐 다음 라운드에서 나가게 돼서 뭐 체코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체코 국가대표팀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겠죠. 이렇게 부진한, 정말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또 해외파 선수들도 스위프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류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토너먼트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선전일 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외파 선수들, 이제 귀화 선수들도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면은 어쨌든 대회 참가 목적 자체는 뭐 달성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 경기를 통해서 나온 어떤 양면성에 대한 거를 다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남자 대표팀이 체코에서 두 번의 평가전이 더 있는데 8월 10일에 엑스트라리가의 풀젠 팀하고 한 경기가 있고요. 이틀 뒤에 8월 12일에 이제 체코 2부 리그 소속의 부데요비치 팀과 경기를 끝으로 체코 프라 전지훈련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국내외 주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또 다른 얘기 나눠볼게요. 비하인드넷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서 손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특집 2탄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안양할라 역대 외국인 선수 지난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하이원과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역대 외국인 선수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뭐 NHL 비롯해서 북미 리그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나라 팀으로 왔던 그런 선수들 위주로 좀 꾸며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강원랜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리그에 입성했던 하이원인데요. 리그 초창기 강원랜드 시절에 여러 외국인 선수들이 오긴 했는데, 하지만 NHL 경력이 있거나 북미 리그 시절에 좋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 출신 선수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약간 초창기에는 좀 그랬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한라에 비해서는. 그런 와중에도 꽤나 그 풍부한 NHL 경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가 2006년에 한 2시즌 동안 하이원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스티브 맥키나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수비수예요. 저도 그 맥키나라는 선수를 그 2000년대 초반쯤 이렇게 뭐 좀 얼핏 기억을 하는데, 엠포스를 기억을 해요. 좀 싸움을 주로 많이 했던 선수를 기억하는데,
맥키나 같은 경우는 2m가 넘는 거고의 수비형 수비수였고요. 가끔가다 뭐 레프트 윙으로도 뛰었고, 97년 LA 킹스 소속으로 NHL 데뷔를 해가지고 그 이후 뭐 7시즌 동안 뭐 킹스, 미네소타 와일드, 뭐 레인저스, 피츠버그 펭귄스 소속으로 한 300경기 이상을 뛰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300경기 이상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2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해서 공격력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은 한 시즌 평균 그 페널티 미닛이 150분을 훌쩍 넘을 정도로 싸움을 주저없이 하는 그 선수였어요. 뭐 한마디로 엠포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찾아보니까 한 시즌 최다 파이트가 뭐 18번에 달하고 또 그 맥키나 선수가 맞붙었던 선수들도 뭐 그 당시 좀 알아줬던 그런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좀 리그를 나름대로 그 대표하는 엠포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NHL에서는 엠포서로 기억되는 캐나다 출신의 수비수 스티브 맥키나 2004년을 끝으로 NHL을 떠났습니다. 영국 리그, 이탈리아 리그를 거쳐서 이후에 아시아 리그에 오게 되는데 NHL에서는 공격력이 부족한 엠포서였는데 아시아 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그 0607 시즌 그 당시 강원랜드 소속으로 이제 그 오게 됐는데, 예. 이 시즌에 그 공격력 포텐셜까지 나름대로 좀 터져주면서 33경기에서 23포인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근데 또 눈에 띄는 좀 기록이 있는데, 사실 그 맥키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리그 가서도 좀 페널티 미닛이 그 100분이 넘었을 정도로 그 해외 리그에서도 꽤나 그 거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아시아 리그 첫 시즌에서는 그 페널티 미닛이 그 18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게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맥키나의 플레이를 기억하시는 그 아시아 리그 오랜 팬분께 좀 여쭤봤었는데, 맥키나 선수를 굉장히 그 경기를 영리하게 잘 이끌던 그 수비수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한 그 NHL에서도 거의 뭐 최고 싸움꾼을 상대했었던 그 엠포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컨트롤도 굉장히 잘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적도 그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뛰는 동안. 예.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수비진을 많이 그 받쳐줬던 선수였었는데, 이런 활약 때문에 그 하이원, 그 강원랜드, 그 하이원의 또 전신 강원랜드는 그 맥키나가 뛰었었던 그 두 시즌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도 했었고요. 두 시즌 이후에도 그 차이나 드래곤의 전직은 그 차이나 삭스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하이원 선수 시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좀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었던 맥키나였는데요. 은퇴 이후 그 이탈리아 리그 팀 감독을 좀 맡다가 지금은 또 고향 그 캐나다로 돌아가가지고 그 경찰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선수 시절에 호주 대표팀 감독을 했다가 지금은 경찰로 살고 있다는 아주 특이한 이력이 이어지고 있는 맥키나 선수네요. 네. 그 이후에도 여러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주요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NHL 2경기 경력이 있었던 크리스 알렌이라는 선수도 있었고요. 하이원에서 4년간 뛰었고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했던 팀 스미스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빼먹으면 섭섭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계 미국인 선수이기도 하죠. 알렉스 킴 선수가 있죠. 네, 그 알렉스 킴 선수는 여러모로 그 박용수 코치, 리차드 파 코치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뭐 한국계이기도 하고, 또 체격이 그리 크지 않은 공격수라는 점이고, 또 그 리차드 파 코치님도 그랬지만 그 캘리포니아 출신 하키 선수라는 점인데요. 예. 알렉스 킴 선수는 그 하키 명문대, 또 테스트 위드가 나오게 됐었던 그 콜로라도 컬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를 전향을 하게 됐는데, NHL 드래프트에서는 그 지명을 받진 못했어요. 예. 하지만 그 미국 그 주니어 시절에 나름 그 이름을 날렸던 그 선수이긴 했는데, 사실 2002년 프로 전향 이후 그 5년 정도를 그 NHL의 그 3부 리그격인 그 ECHL에서 뛰었고, 성적도 뭐 팀 내 에이스급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리만큼 좀 AHL로도 그 콜업이 자주 되지 않았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네. 저도 그 NHL 그 당시 좀 보기 시작했을 당시에 그 초창기 때 알렉스 킴 선수의 성적을 자주 체크하면서 언제쯤 콜업이 되나 좀 기다렸던 기억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알렉스 킴이 결국은 2007-2008 시즌 NHL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요. 하이원의 러브콜을 수락하고 모국인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네, 그쵸. 그 하이원에서 뛰었던 그 3시즌, 3시즌 동안 그 2번의 포인트왕과 그 득점왕을 석권했고요. 팀도 그 3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그 오르면서 알렉스 킴 선수가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됐었죠. 예. 그 이후 그 잠깐 영국 리그를 경험하기도 했었던 그 알렉스 킴 선수는 2011년 한국에 잠깐 돌아가지고 안양 한라 소속으로 한 시즌 반 정도를 또 뛰었고 그 이후 은퇴를 선언했죠. 네. 지금은 그 3년 동안 그 NOM 덕스가 운영하는 주니어 팀 감독을 맡으면서 또 가끔 가서 또 한국에도 가끔 찾아오시면서 좀 유망주 육성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얼마 전 한국 유학생 최초로 그 NCAA에서 이제 뛰게 될 그 최영원 선수를 또 지도했던 그런 경력도 있었죠. 그렇군요. 알렉스 킴에 이어서 이제 다음 소개할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 역시 NHL 신인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명을 받았고 유망주 시절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라고요. 네, 그 바로 2010년에 그 하이원에서 뛰었던 그 알렉스 브레, 그 캐나다 퀘벡 출신인데 사실 이번 특집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약간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특집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예전에 아시아 리그에서 뛰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알렉스 브레 같은 선수는 그 크로스비가 드래프트 됐었죠. 그때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무려 그 1라운드 16번째로 그 애틀란타 트래셔스에 지명됐었던 공격수예요. 네. 그 하키 선수로서 큰 체격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좀 겁없는 스타일, 또 다이나믹한 스케이팅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였어요. 그 당시에. 예. 마치 뭐 그 당시 평가를 들어보면 그 아이스링크장의 뭐 탱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저 역시 그 당시 그 애틀란타 트래셔스가 제가 그 밴쿠버 카눅스 다음으로 좀 응원했던 팀이어가지고 알렉스 브레에 대한 좀 약간 관심도 컸고 좀 기대도 컸었는데 하지만 좀 쓸데없는 페널티가 너무 많고 좀 그 성실하지 못하다는 좀 지적이 주니어 시절 때부터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알렉스 브레의 그런 단점 때문에 결국 NHL은 한 경기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10년에 아시아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특급 유망주 출신이었던 알렉스 브레, 아시아리그에서의 모습은 어땠나요? 찾아보니까 시작은 좋았더라고요. 그 아시아리그 개막전에서 그 국내 라이벌인 한라를 상대로 또 결승골 넣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지만은 그 이후 그 링크장 안팎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아시아리그 개막 2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퇴출당하는 좀 망신을 당하게 돼요. 또 그 당시 아시아리그 팬분께 여쭤봤더니 좀 여러모로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 뭐 지금은 그 고향 퀘벡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세미 프로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긴 있는데 결국 그 알렉스 브레 같은 선수를 보면은 뭐 알사키 선수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실력뿐만 아니라 그 멘탈, 성실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여러모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이후로 하이원에는 지난주에 안양한라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스캇 바니도 있었고요. 내시빌 소속으로 한 경기 뛰었었던 라이언 탕, 이런 선수들이 NHL을 경험한 하이원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하이원에 있는 선수들을 소개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소개할 선수, 하이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스위프트입니다. 네, 벌써 한국 7년 차예요, 스위프트가. 예. 2011년 시즌에 와가지고 첫 시즌부터 골, 어시스트, 포인트 3관왕, MVP를 석권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화려하게 한국 무대에 데뷔를 했죠. 그 이듬해 또 2연속 3관왕을 또 차지했었고 또 그 이후 그 포인트 왕만 그 4번의 그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죠. 예. 또 2013년에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또 한국 국가대표팀의 또 주축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런 스위프트죠. 스위프트가 아시아리그에서 이뤄놓은 업적은 워낙 대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또 마이클 스위프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공격력도 물론 대단하지만 어떤 깡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악동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마이클 스위프트의 유망주 시절 때 또 이런 악동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지, 유망주 시절 때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굉장히 그 깡이 있는 그 작은 체구에도 깡이 있던 선수였죠. 또 캐나다 주니어 리그 그 OHL에서 뛰었을 때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현재는 그 나이아가라 아이스독스라는 팀으로 이름을 되어 있는데 그 팀의 전신인 미시사가 아이스독스 소속으로
무려 그 4년을 뛰면서 꽤나 좋은 성적을 올렸었어요. 하지만 그 NHL 드래프트에선 그 지명되진 않았었지만은 그 당시 그 OHL에서 베스트 시즌을 보면은 그 68경기에서 무려 100포인트를 기록했었고, 페널티 미닛도 무려 그 최고로 올렸던 게 130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아이스독스에서 뛰던 그 마지막 2시즌 팀의 캡틴을 맡으면서 좀 그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현재 세인트루이스의 그 주장인 그 알렉스 피에틀란젤로가 있죠. 그 선수의 그 팀 동료이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스위프트는 그 작은 체구 때문에 결국은 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고 2008년에 OHL을 졸업한 이후 그 뉴저지 데빌스와 FA 계약을 맺게 되죠. 예. 그 이후 그 데빌스의 그 산하 팀인 그 AHL 팀에서 그 3년을 뛰었고 뭐 성적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베스트 시즌 성적을 보면 76경기에서 55포인트. 사실 뭐 NHL 콜업이 됐을 만도 한데 결국은 아쉽게도 좀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 스위프트 선수의 평가를 들어보면 공격력도 좋았지만은 또 그 겁없는 하키 스타일, 또 수비력도 꽤나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콜업이 되지 못한 게 아무래도 좀 작은 체격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움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스위프트가 NHL 꿈을 포기하고 그 2011년에 그 사촌형 이제 그 브라이언 영이 1년 전에 미리 와서 그 좋은 활약을 했었던 하이원과 계약을 하고 뭐 7년 동안 하이원에서 뛰면서 뭐 하이원의 사실상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죠, 이제. 그렇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올 시즌에도 하이원에서 쭉 활약을 하게 될 텐데 또 계속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안양알라에서 4시즌을 뛰다가 이번에 하이원으로 이적하게 된 선수 있죠.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있습니다. 테스트위드 역시 꽤나 주목받았던 유망주 출신이었다면서요? 네, 사실 테스트위드가 그 NHL 드래프트에서는 지명받지 못했지만은 아까 그 알렉스 킴 그 선수가 나왔었던 그 콜로라도 칼리지에서 그 4년간 실력을 키우면서 나름 좀 이름을 좀 알렸고요. 또 게다가 체격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름을 알렸던 유망주이긴 했어요. 그 당시 콜로라도 칼리지에서 그 현재 세인트루이스 일란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제이든 슈월츠가 바로 그 테스트위드의 4년 후배인데 어찌됐든 그 테스트위드가 이제 4학년 시즌 끝내자마자 그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예. 2시즌 동안 그 필라델피아의 그 AHL 팀인 그 팬텀스에서 그럭저럭 활약을 하긴 했었고 그 당시 또 필라델피아 유망주 그 좀 팜 시스템이 약간 좋지 않던 상황이어가지고 테스트위드는 나름 그 유망주 순위 뭐 10위 안에도 계속 꾸준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하지만은 그 좀 필라델피아의 기대에는 약간 좀 못 미치게 약간 좀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그 2013년에 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뭐 아시아 리그에서도 MVP도 차지했고 그 한국 국가대표로도 꽤나 좋은 활약을 하는 등 아시아 리그에서 이제 좀 성공적인 좀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마이클 스위프트에 이어서 마이클 테스트위드 역시 이제 아시아 리그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성공적인 커리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올 시즌에 이제 처음 아시아 리그에 선보이는 하이원의 골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따가 오늘 아시아 리그 소식 코너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성호 기자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게 됐네요. 바로 골리 제이슨 바카슈아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보니까 아시아 리그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골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아시아리그 역사상 뭐 최고 커리어를 갖고 있는 골리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하이원이 NHL 용력이 있는 골리를 영입한다고 막 그랬을 때, 저도 나름 어떤 선수일까 기대를 했었는데 좀 그 기대에 약간 걸맞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바카슈아는. 예. 저 역시 이 선수에 대해서 거의 뭐 기억이 또렷하고요. 바카슈아 같은 경우는 2001년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그 26번째로 그 댈라스 스타스에게 지명됐었던 선수예요. 예. 사실 그 바카슈아가 그 6피트, 그러니까 18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NHL 골리치고는 굉장히 작은 그 체격이 작은 골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라운드에 지명됐었던 골리다 보니까 뭐 그 당시 기대는 뭐 어마어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 기대만큼 그 이후에 제이슨 바카슈아가 NHL에서 꽤 많은 경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그 드래프트 된 이후 2004년에 그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0506 시즌에 이제 그 NHL 데뷔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세인트루이스가 그 팀 역사상 계속 플레이오프에 오르기도 하고 항상 좀 중상위권 팀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최악의 침체기를 겪었었던 거의 뭐 꼴찌 팀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올리진이 특히나 좋지 않아가지고 그 덕분에 좀 바카슈아는 좀 2시즌 동안 꽤나 많은 기회를 얻기도 했었어요. 보니까 그 총 40경기 좀 안 되게 뛰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아쉽게도 좀 확실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 그 오랫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독일 리그, 슬로바키아 리그를 거쳐서 아시아 리그에 오게 됐네요. 그 지난 시즌 성적이나 뭐 지난 성적을 보면은 여러 리그에서 계속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이게 예. 그 30대 중반이 나이긴 하지만은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로 보이고, 사실 그 한라에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달튼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북미 리그 경험이나 뭐 성적 같은 경우는 더욱 풍부한 만큼 달튼과의 또 맞대결도 또 기대가 되네요. 또 예. 하이원의 새로운 수문장 제이슨 바카슈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올 시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원의 역대 외국인 선수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이라서 얘기를 나눌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선수들의 수준은 꽤 높다는 평가입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그 지난 시즌에 이어서 그 킬러 웨일즈의 넘버원 골리를 맡을 그 타일러 위먼이죠. 예. 위먼 역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바카슈아와 마찬가지로 좀 체격이 작은 축에 속한 골리예요.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그 5라운드 콜로라도에게 지명됐던 선수인데 주니어 리그 시절 때는 그 WHL 소속인 그 트라이시티 아메리칸 이란 그 미국 팀에서 뛰었는데 예? 그 당시 이 팀이 좀 약팀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주니어 리그 그 마지막 시즌이었던 03-04 시즌에 그 위먼의 백업 골리를 맡았던 선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선수가 다름 아닌 캐리 프라이스. 14년 전에 현존하는 최고 골리 캐리 프라이스를 백업으로 뒀던 선수가 바로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타일러 위먼이었군요. 네. 야, 재미난 스토리네요. 위먼 역시 NHL 경력이 있죠? 네, 드래프트 된 이후, 그 프로 전향 이후, 또 콜로라도의 그 산하 AHL 팀에서 주로 뛰었다가 가끔 가다 NHL 팀에서도 콜업이 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시즌에 그 주전골이었던 그 피터 부다이가 그 무너졌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 그 교체 출장을 해가지고 그 모든 셔팅을 다 막아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경기가 아쉽게도 좀 유일한 NHL 경기가 됐는데 위먼으로서 그 이후로는 그 밴쿠버 카녹스의 AHL 팀에서도 뛰었기 때문에 저도 그 위먼이란 선수 이름을 나름대로 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1년 이후에 그 북미 리그를 떠나가지고 이제 독일 리그, 뭐 이탈리아 리그를 거쳐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그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뛰고 있죠. 예. 사실 지난 시즌 그 킬러 웨일즈의 수비진이 워낙 무너져가지고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은 이번에 좀 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나름 뭐 보다 나은 성적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에 입단하게 된 두 명의 선수들 모두 NHL 경력이 있는데요. 먼저 맷 멀리 선수부터 소개를 주실까요? 맷 멀리 선수는 그 아이스하키 명문 대학인 그 RPI라는 그 대학이 있는데 이 팀 그 주장 출신으로 그 99년 드래프트 전체 그 51번째로 피츠버그 펭귄스에게 지명됐었던 공격수예요. 예. 그리고 뭐 피츠버그의 암흑기 시절이었던 그 03-04 시즌에 데뷔를 했었고 그 이듬해 05-06 시즌에서도 뛰면서 NHL 경기가 총 그 62경기 출장해가지고 9포인트를 기록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NHL에서 기록했던 9포인트 중에서 좀 재미난 사실이 그 시드니 크로스비의 데뷔 첫 결승골이자 그 데뷔 첫 연장 골든골을 어시스트했던 선수가 바로 그 맨 멀리더라고요. 또.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좀 희한한, 좀 재미난 이런 역사도 있는 선수인데 그 예. 멀리는 여러 리그를 경험했네요. 또 KHL, 뭐 스웨덴 리그, 스위스 리그를 경험하다가 지난 시즌 그 오지 이글스 소속으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이번 시즌 대명이 그
외국인 선수를 늘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맷 멀리, 시드니 크로스비의 전설의 길을 터줬던 네, 첫 그렇죠. 네, 데뷔 첫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맷 멀리가 이제 아시아리그 대명 킬러 웨일즈의 외국인 선수 들어오게 됐는데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선수네요. 마지막 선수는 다름 아닌 브라이언 영입니다. 올 시즌에 한국에서만 벌써 8시즌째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적을 했어요. 7시즌 동안 뛰었던 하이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의 브라이언 영이 됐습니다. 네, 브라이언 영은 그 주니어리그, 캐나다 주니어리그 시절에 그 OHL에서 뛰면서 좀 전형적인 수비수로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 그 피러보로 피치에서 그 3년간 활약하면서 2006년에는 그 리그 우승을 하게 됐었죠. 그 당시 그 캐롤라이나의 그 조던 스탈이 그 브라이언 영의 팀메이트였는데, 브라이언 영은 그 좀 수비수로서 좀 안정적인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 2004년 신인 드래프트 그 5라운드에서 그 에드먼튼 오일러스에게 지명을 받았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또 그 06-07 시즌에서는 그 프로 시즌 1년차 만에 그 에드먼튼 그 당시 좀 수비진의 이탄 부상 때문에 NHL 경험을 또 얻기도 했었어요. 네. NHL에서 총 17경기를 뛰었지만은 좀 아쉽게도 그 눈도장을 받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좀 이렇게 또 돌이켜 보면은 현재 그 한국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들 중에서 그 에드먼튼 오일러스 그 출신의 그 유망주만 그 라던스키, 또 알렉스 플랜트도 있고 브라이언 영도 있고, 또 게다가 이번에 그 아이스박스와 계약한 그 예시 니니마키라는 또 선수도 에드먼턴 1라운드 출신이에요. 또 이 선수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아시아리그의 좀 팜 시스템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예. 또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참 그 선수 키우는 걸 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어찌됐든 그 브라이언 영은 그 이후 4시즌 동안 그 AHL, ECHL을 경험하다가 2010년부터 아시아리그에서 넘어오면서 뭐 아시아리그에서 이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죠. 네, 뭐 아시아리그에서 한국에서 성공 스토리를 썼던 브라이언 영, 뭐 마이크 테스트위드와 마찬가지로 유니폼을 받고 있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올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손성우 기자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 세 팀의 역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특집 2탄까지 끝났는데 우리나라 팀이 한 4팀, 5팀, 6팀 있었으면 또 있을 텐데 한 달짜리인데. 이거 좀 아쉽네요. 옛날 그 추억도 새록새록 많은 분들이 좀 더듬으셨을 것 같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도 막 아이템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 청취자분들께서 뭐 댓글로 달아주실 겁니다. 네,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네요. 또 지난주에 뭐 NHL 추남 베스트 5 미남 베스트 5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자분들이 주시니까 한번 손성우 기자님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08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시즌 개막이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내 세 팀 중에 유일하게 올 시즌 선수단 정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던 하이원의 선수단 명단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이원의 어떤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들어왔느냐, 뭐 누가 나갔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한 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이원 일단은 지난 회까지 저희가 뭐 그 이탈했던 선수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예.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도 많았고 또 서신일 홍연목 선수는 은퇴를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박균 선수 상무 군입돼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코 쿠코넨 선수와 하재준 선수는 하이원과 계약 종료. 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하이원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올 시즌에 하이원에 어떤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하는가 한 명씩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알고 계시죠? 안양 한라에서 4시즌을 뛰었던 공격수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하이원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 2013-14 시즌에 안양 한라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고, 성공적인 안양 한라에서의 4시즌이었어요. 2015-16 시즌에는 35골로 득점왕에 정기리그 MVP까지 차지를 했었고, 대단한 커리어를 남겼는데 하이원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하이원에 이적함으로 인해서 하이원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예, 아무래도 마이크 테스티드 선수면은 득점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스크린, 파워플레이에서의 그런 활용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실 하이원 공격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시즌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스위프트 선수와 좋은 콤비 플레이만 가능하다면은 두 선수가 동반으로 정말 좋은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의 라인메이트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사실 들어가도 전혀 이제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포지션이 겹치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결정은 이제 코칭 스태프가 연습 과정에서 다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묶어도 둘이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시즌 하이원이 득점력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수 쓰는 거가 최소화됐고, 특히나 이제 좀 장신의 덩치가 큰 스크린 플레이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워드가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와의 그런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영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2시즌 하이원이 플레이오프에 못 나갔었는데 참 득점력이 많이 아쉬웠죠. 예, 그전에는 라이언탕이라던가 등등등 되게 덩치가 스카파니도 있었고, 예, 덩치가 크고 앞에서 좀 흐트러줄 수 있는 포워드들이 있었는데, 예, 그 포워드들의 부재가 좀 득점력 빈곤과 좀 맞아 떨어졌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리그의 대표적인 스코어러가 한 명 합류가 됐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올 시즌에 정규리그가 28경기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20골 정도면 득점왕이 될 것 같거든요, 올 시즌은. 근데 이제 문제는 테스트위드가 국가대표 11월 달에 차출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단 리그 득점왕은 한 20골 정도면은 득점왕이 될 것 같은데, 테스트위드의 경기 수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출장이 안 될 거고. 경기당 2-3골씩 집어넣어야 그건 안 될 건데, 일단 그동안 테스트위드가 4시즌 동안에 보여줬던 거를 생각한다면, 확실히 하이원의 득점력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선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비수인데요. 이 선수도 아시아리그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군요. 과거에 안양 한라에서 2시즌을 뛰었던 제프 디맨 선수가 이번에 하이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프 디맨 86년생. 안양 한라 2시즌 때 좋은 시즌을 보냈어요. 2시즌 동안에 87경기, 거의 정경기 출장 비슷하게 했고 85포인트를 냈습니다. 한 시즌 평균 40포인트 이상을 했던 수비수였습니다. 특히나 2013-14 시즌에 아시아리그 수비수로서는 최다골, 최다돔, 최다포인트 기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EHIL에서 2년 뛰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영국 리그였죠. 하이원으로 온다. 제프 디맨.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네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각 팀들 이제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포함해서 만나보면서 근황도 물어보고 인터뷰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프 디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 리그를 뛰면서 그쪽에서 석사하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이원에 오게 됐고 결정적인 역할을 테스트위드 선수가 해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이적에요? 네, 절친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네. 예, 숙소도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터뷰 할 때도 얘기가 이제 뭐 친구랑 절친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같은 팀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돼서 더 좋다.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시너지가 또 이쪽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디맨 선수라고 하면은 아시아리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하게 공격적인 수비수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약간은 있는 선수지만 그래도 지금 하이원의 수비에 대한 이제 수비에서 퍽 운반이라든지 공격적인 부분을 잘 담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제프 디맨이 하이원에 들어오게 됐고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이제 외국인 수비수가 하이원에 들어옵니다. 바로 트로이 밀람이라는 선수입니다. 트로이 밀람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 1980년생, 만 37살이고요. ECHL, AHL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AHL에서 254경기를 뛰었네요. 그 이후에 리가에서 2년,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 팀에서도 2년을 뛰었었군요. 최근에는 EBEL에서 3년을 뛰었고요. 지난 시즌에 DEL에서 1년 뛰고 이제 아시아 리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이력은 2010-2011 시즌에 AHL에 있을 때 수비수로서 최다골을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 시즌에는 체코 엑스트라 리그에서도 수비수 최다골을 기록했던 이 선수 역시 공격력을 갖춘 수비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14-2015 시즌 EBEL에서 뛸 때는 플러스 28, 베스트 플러스 마이너스의 주인공이기도 했네요. 뭐 우승도 경험하기도 했고요. 자, 트로이 밀람이라는 선수를 박김찬 PD가 만나보고 왔는데 네. 아주 인상이 독특했다면서요. 일단 지금 80년생이잖아요. 예. 나이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 경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뭐 외모적으로 풍기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인터뷰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목소리가요? 네, 거의 제 목소리처럼 막 이렇게 긁어내는 네, 박완기 목소리 그런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선수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훈련 장면을 잠깐 봤을 때는 뭐 사이즈도 제프 디맨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공격형 수비수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제프 디맨, 뭐 트로이 밀람 이렇게 두 선수가 합류된 것만 보더라도 하이원이 엄청나게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수 포지션 상관없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구나 예. 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또 트로이 밀람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예. 굉장히 기대를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로이 밀람 선수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 뭐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도 공격력이 뛰어난 수비수라고 평가를 뭐 바로 내릴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적지 않은 나이에 EBL에서 DEL 더 높은 리그로 갔다는 건 사실 좀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는 또 하이원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뭐 쿠코넨도 사실 커리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쿠코넨도 작년에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그런 선수들은 좀 스탯에서 손해를 본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이원이 매년 외국인을 영입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괜찮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 같아서 올해도 좀 지금까지 데려온 계약한 외국인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코 쿠코넨을 포기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감상이시네요. 제프 디맨과 함께 트로이 밀람 뭐 득점력, 공격력을 갖춘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최근에 계속 그렇지만 공격수도 수비력이 강조되는 시대고 수비수도 공격력이 또 강조되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디맨과 밀람 이 두 선수가 꽤 많은 득점으로 팀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 아까 이제 손상호 기자님이 잠깐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골리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가 하이원에 합류합니다. 82년생, 만 34살이고요. 아까 뭐 간단한 커리어는 다 손성우 기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생략을 하죠. 있죠. 네. 맷 달튼 선수보다도 오히려 북미 리그 커리어는 더 화려하다. 네. 이 부분이 일단 눈길을 끌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실제로 만나보았을 때는 몸 상태가 뭐 20대 저리가라 할 정도로 그리고 뭐 하이원의 이제 트레이너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나이에 이런 몸을 갖고 있는 거를 깜짝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선수라는 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예. 훈련 장면을 잠깐 봤을 때도 굉장히 집중력 있고, 예, 사이즈가 좀 작은 게 흠이라면 183cm라고 네, 나왔죠. 흠이라면 흠이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필 상으로 정보만 갖고 가서 봤을 때는 사이즈가 작긴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훈련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작음의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모션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한 꼴리가 왔구나 라는 게 뭐 인터뷰할 때 그런 느껴지는 포스라던가 인터뷰할 때 대화 스킬이라던가 그리고 훈련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클래스가 있어 보이는 명품 꼴리가 왔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까지 공격적인 뭐랄까 영입을 한 이유는 다 여기서 나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꼴리를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리어상으로는 뭐 사실 과분한 사람이 왔고요. 아시아 리그로 치면은 과연 이제 이게 하이원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시즌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이원이 이런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선수 덕분, 이 선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꼴리를 잘 영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수비수들까지 공격력을 갖춘 해서 이전에 이제 배영호 감독님이 토탈하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하키 스타일을 지향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꼴리가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마지막 퍼즐을 이 선수가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꼴리 제이슨 바카슈아 2001년 NHL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출신.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1순위가 일리아 코발축이었더라고요. 기대가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꼴리가 왔고 기대가 되니까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하이원의 꼴리 있잖아요. 박성재 꼴리 특히. 한재익 선수도 있고. 네. 출장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죠. 경쟁을 해야겠죠. 예. 단번에 뭐 출장 시간이 줄어든다라고는 물론 이제 뭐 비율상으로는 지금 외국인 선수를 더 데려왔으니까 거기에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또 자기 가치를 찾아내는 게 선수로서는 임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박성재 꼴리는 우리 대표팀의 또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맷 달튼 선수가 뭐 더 많이 출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성재 선수가 아시아리그에서 경기 출장 기회가 적어지면 또 경기 근갑 떨어지고 그게 또 대표팀에게도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한편으로 우려가 들더라고요. 본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팀이 붙박이가 아니잖아요. 철밥통도 아니고 분명히 뭐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경기 실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출장 시간이 적은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이 못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경쟁에서 이겨내고 자기 출장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또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또 스탯으로 기록으로 그게 보여진다면은 당연히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는 거고 대표팀이라는 자리가 붙박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게 선수로서의 임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이 이렇게 해서 3명의 외국인 선수 수비수 제프 디맨, 트로이 밀람, 꼴리 제이슨 바카시우아까지 총 이제 3선수 다 미국 출신이군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선수 3명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다 수비 포지션 쪽으로 일단은 했다는 게 눈에 띄네요. 수비 포지션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세다 보니까 이게 공격수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또 추가 선수를 소개를 이어가야죠. 일본인 선수가 새로 들어옵니다. 공격수 가와무라 카즈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1994년생, 만 23살, 젊은 선수예요. 이 선수 간단한 프로필이 일본 메이지대 출신이고 일본에서 18세 이하, 20세 이하, 또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경력을 지냈던 이력이 있네요. 예, 지난 3월에 하이원에서 트라이아웃이 있었는데 예. 이때 합격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가와무라 카즈키 선수에 대한 인상은 어땠어요? 예, 뭐 가와무라 카즈키 선수는 일본 메이지대 출신이면은 메이지대는 또 일본에서도 유명한 아이스하키가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뭐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 부분은 좀 일본에 대한 뭐 실제로 이제 경기를 보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뛰는 거를 일단 실제 한번 봐야 네. 정말 이제 실제 실전 내에서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이 선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예, 일단은 일본 특유의 이제 그 빠른 플레이를 지향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도 루키잖아요. 예, 뭐 아시아리그 경험도 그렇죠. 전혀 전무하고 대졸 신인이라고 예, 대졸 신인. 예.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대졸 신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거기에 스피드가 더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이제 트라이아웃을 통과한 선수인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루키 선수들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엔트리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팀이 아닌 한국 팀에서 이제 아시아리그에 데뷔하는 공격수 가와무라 카즈키 주목을 해보시죠. 다음 또 이제 전에 하이원에서 뛰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해서 이제 다시 하이원으로 돌아오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예, 두 명이죠. 네. 먼저 수비수 민곤기 선수가 하이원으로 돌아옵니다. 1991년생 2012-2013 시즌에 하이원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고요. 하이원에서 3시즌을 뛰었고 군 입대를 했어요. 대명 상무까지 해서 아시아리그 총 4시즌 104경기 출장 경험이 있는 민곤기 선수가 하이원에 수비에 합류합니다. 민곤기 선수는 뭐 대명 상무 때도 박김찬 PD가 많이 봤었고 네. 어떤 선수예요? 뭐 제 앞에서일지도 있겠지만 제 앞에서는 되게 조용한 선수였고요. 예, 네. 조용한 선수인데 이제 다른 뭐 동료 선수들하고 있을 때는 어떤 또 모습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뭔가 좀 그리고 한 시즌을 쉬었잖아요. 상무가 그렇죠. 이제 아시아리그를 못 나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전에 김우영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공백 기간에 대한 그런 걱정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 감각을 빨리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과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2명이 수비수로 들어온 상황에서 또 수비 쪽에 민곤기 선수가 가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민건기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승장이 큰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는 플레이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외국인 선수들과 사실 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네, 뭐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과 비슷한 선수인데 근데 이제 국내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크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하이원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죠. 이제 뭐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실수도 좀 많은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 이제 지금 또 좀 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경험이 좀 더 쌓인 실전 경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험이 쌓였고 상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전이 있다면 사실 뭐 탑6에서 한 자리 정도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정도를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곤기 선수와 더불어서 군 복무를 마치고 하이원으로 돌아오는 또 한 명의 선수 바로 골리 한재익 선수입니다. 민곤기 선수와 동갑이에요. 1991년생. 한재익 선수는 2014-15 시즌에 하이원에서 8경기 출전을 했었고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한재익 선수의 역할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뭐 인터뷰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굉장히 경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외국인 선수 바카슈와 박성재 선수와 함께 그렇죠. 골리를 축축합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또 리그 경기 수까지 적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출장 시간이라던가 출장 기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다만 그 가운데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바로 그 자기 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지익 선수가 뭐 하이원 시절에는 뭐 경기 출전 시간이나 경기 출전 수가 많이 없어서 뭐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뭐 상무에 입대해서 대명 상무 그리고 상무 기간 동안에는 이 선수도 넘버원 골리로서의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뭐 올 시즌은 뭐 이런 경기 수가 적은 가운데 외국인 선수와 박성재 골리까지의 그런 경쟁 속에서 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성장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대표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골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어떠세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서드 골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저는 좀 한지익 선수가 좀 많이 가려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하이원에 특히 뛸 때 많이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박성재 선수가 워낙 또 굳건히 하이원의 권리를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출장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없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는데 뭐 이번에 어쨌든 지금 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옵션밖에 지금 없어요. 그거밖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서 어쨌든 좀 뚫어내야죠. 지금 상황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군복을 벗고 하이원의 유니폼을 새로 입게 된 민권기 한지익 선수 소개를 드렸고요. 공격 쪽에 2명의 선수가 더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일본 니코 아이스벅스에서 뛰었던 윤지만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윤지만 선수 2012-2013 시즌에 안양 한라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는데요. 한라에서 2시즌, 대명상무에서 1시즌, 니코 아이스벅스에서 1시즌, 아시아리그 총 4시즌을 경험한 공격수입니다. 윤지만 선수도 91년생이네요. 지금 다 민권기 한지익 선수와 동갑내기인데 지난 시즌에 아이스벅스 그 경기 돌이켜보면 글쎄요, 기대만큼은 좀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스탯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기대만큼 못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출전 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어요. 거의 뭐 생각보다 기회를 못 받은 느낌이 기회를 있어요. 거의 못 받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다시 이제 한국 팀으로 돌아왔고 또 하이원이라는 새로운 팀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충분히 자기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른 시간 내에 보여주는 게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인터뷰는 영상이 이미 공개됐어요. 공개됐으니까 하이원의 첫 번째 선수로 윤지만 선수가 공개됐는데 특별히 윤지만 선수를 낙점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첫 번째 선수로 손 가는 대로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예전 자료들을 찾아서 넣고 있는데 자료 찾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빨리빨리 찾아지는 대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윤지만 선수가 빨리 찾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윤지만 선수의 하이원 합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벅스에서 사실 이와모토 감독에게 중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가려서 스탯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좀 언더사이즈의 공격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어쨌든 아시아리그에서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이 시즌 때 대한 마음가짐 어쨌든 이 선수도 한지익 선수처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본인의 가치를 빨리 보여줘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좀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렇군요. 자, 하이원의 마지막 추가 영입 선수. 저희 비하인드 넷과도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공격수 김윤호 선수가 하이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김윤호 선수 1996년생, 만 20살. 가장 젊은 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성고 졸업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신생팀 실업팀이었죠. 동양 이글스의 창단 멤버로 입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5년 6월에 저희 비하인더넷 3회,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3회 저희 비하인더넷의 그 동양 이글스 막내 듀오라고 해서 김동욱 선수와 함께 출연도 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김윤호 선수, 저희 비하인더넷 사상 첫 게스트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하이원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아, 오랜만에 만났을 것 같은데요. 박김찬 PD도 어떠셨어요? 예, 일단 김윤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가하무라 선수처럼 3월 달에 있었던 트라이아웃을 통과를 해서 예. 합류하게 된 케이스고요.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뭐 어느 훈련 타이밍 때마다 뭐 최정식 선수라던가 뭐 안현민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배우 감독님이라던가 뭐 코치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일일이 케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있구나. 해서 이 팀에서 이 정도 있으면은 금방 성장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었고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감과 설레임과 두려움과 막 여러 가지 뭐 혼란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혼란한 감정들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데뷔전이거든요. 그래서 데뷔전이 언제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자기 각오를 얼마나 다지고 나오느냐 그게 가장 김윤호 선수로서는 노인 과제,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김윤호 선수까지 추가 선수 명단 소개를 드렸고요. 이 선수들의 인터뷰는 저희 영상으로 하나씩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 선수들의 비주얼과 목소리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이원의 올 시즌 추가 선수 명단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또 다른 소식들이 있는데 올 시즌 일정이 약간 변경돼서 발표가 됐어요. 안양 한라의 홈 개막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양 실내 빙상장 원래는 9월 23일, 9월 24일 주말에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그 안양 한라 홈 개막전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앞당겨졌어요. 공사 일정이 좀 단축이 됐나 보죠. 네, 9월 16일, 9월 17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안양 한라의 홈 개막전이 바뀌었다는 점 또 여러분 뭐 관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세 팀의 경기 시각도 확정됐죠? 안양 한라, 대명 킬러 웨일즈는 똑같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7시, 주말 공휴일에는 오후 5시. 지난 시즌과 동일한데 하이원이 조금 다릅니다. 하이원은 평일에는 7시 같은데 토요일은 오후 2시 또는 오후 6시 이렇게 돼 있고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로 고정이군요. 하이원이 이제 9월 9일에 홈 개막전을 가지는데 이날이 토요일인데 2시 경기더라고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관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경기 시간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제도가 일부 바뀌었어요. 아까 댓글에서 얘기 나왔는데 파이널만 오전 3선승제 이제 홈 순서가 바뀌었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위팀에서 3경기 그대로 하고요. 세미파이널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연장 슛아웃 제도가 살짝 바뀌었다고요? 뭐 기존에는 이제 3명씩 슛아웃을 했었잖아요. 근데 5명씩 이게 국제연맹 룰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걸 따라간다고 하네요. 페널티 슛아웃에 대한 이제 룰이 국제 룰이 이제 3라운드제에서 5라운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전 축구랑 좀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후렴락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길어질 것 근데 또 같다는 예전에는 3명은 좀 많이 짧은 감이 있긴 했었죠. 그런가요? 그런 감이 있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는 또 3대3 연장이 도입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슛아웃까지 안 가는 경우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더 분배를 한 것 같네요. 3대3도 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3대3 자체는 유지를 하되 원래는 3대3 3피리어드 끝나면은 양 팀이 골대를 체인지하죠. 골대를 그 진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진영을 바꾸지 않습니다. 뭐 이미 3대3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다라고 할 정도로 빠른 페이스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수 교체까지 원활하지 않으면은 선수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룰도 그대로 아시아리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3대3인데 진영 교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IIHF의 룰을 또 같이 수용하고 따라가는 네. 아시아리그 그리고 모습의 이제 또 슛아웃 일환이네요. 전에 예전에 보면은 뭐 슛아웃 전에 정빙을 했던 기억도 있고 안 했던 기억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한 대입니다. 예, 슛아웃 전에 또 긴장감 더해지겠는데요. 예,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예, 물 뿌려서 막 이렇게 밴들밴들하게 이런 거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그 쌓여있던 눈들을 치워내서 예, 스케이트나 퍽이 이제 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끔 그렇게 정빙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하네요. 네.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이제 5명씩 나오게 되는 슛아웃을 또 새롭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리그 일본 팀들의 외국인 선수 추가 영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안 뽑을 것 같으면 다 뽑았네요. 결국은 2명씩 다 채우는 모양새인데요. 또 한 팀씩 볼까요? 오지글스 새로운 외국인 선수 발표됐는데 미국 출신의 공격수 베리 텔럭슨 선수를 영입했네요. 예, 83년 4월 14일생으로 나이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신장이 196cm, 이야. 굉장히 커요. 2002년 2002년 2라운드 53순위로 뉴저지 데블스에 지명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뭐 미국에서 하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미네소타의 미네소타 대학교 출신이고요. 예. AHL에서도 정말 상당히 수준급의 득점력을 뽐냈었고요. 7년 전부터 DEL에서 쭉 붙박이로 활약해온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체격 조건이 좋은 만큼 그 체격 조건을 잘 살리는 플레이와 공격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예전에 쿠지슈에이 선수와 같이 에이스베렌 베를린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거기 팬들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거기 팬들 정말 열광적인데 아무튼 이 정도로 수준급의 득점력을 뽐내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맷 멀리 선수의 대체는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뭐 익히 봐왔던 그분 스테판 베이유 선수와 재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재계약 됐군요. 베이유 선수와 텔럭슨 선수 두 명이 오지글스의 외국인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하겠네요 여기. 기존에 스테판 베이유의 미국 출신의 거구 공격수 베리 텔럭슨. 골대 앞에 있으면 엄청 나겠네요. 베리 텔럭슨. AHL에서도 300경기 이상 했고 최근 DEL에서도 359경기 252포인트를 기록하고 아시아리그에 오는 선수입니다. 기대가 되고요. 다음 도우크 프리블레이즈도 새로운 선수가 발표됐습니다. 로건 파이엇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수비수가 영입됐어요. 예, 88년 5월 26일생입니다. 뭐 신장은 179cm로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뭐 평균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2006년 7라운드로 디트로이트에 지명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은 WHL, 그랜드 래피즈, 그러니까 AHL 팀이죠. 그리고 KHL의 비타즈, 아드미랄, 세베스트랄과 같은 뭐 좋은 리그에서 경험이 많고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하이원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정말 뛰어나고 스케이팅 뛰어나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프리블레이즈의 수비 부분의 공격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에 1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프리블레이즈가 오프 시즌을 타이트하게 보내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을 올릴 것 같긴 하네요. 그 이외에 또 한 명의 선수는 또 익숙한 선수예요. 로건 스티븐슨 선수입니다. 역시 한 명 재계약, 한 명은 신규 영입. 그렇게 선택을 한 프리블레이즈군요. 이래서 뭐 프리블레이즈는 수비수에 2명의 로건이 지키는 이런 재밌는 이름이 같군요. 그렇죠. 로건 하이엇, 로건 스테이픈슨. 로건 듀오. 요거 뭐 한 번 더 얘기 나오겠네요. 또 신조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일본 재즈 크레인즈 선수 보겠습니다. 미국 출신의 수비수 팀 햄블리라는 선수가 들어오게 됐어요. 예, 데이비드 봉크 선수의 영입과 맞춰서 한 명의 선수가 더 영입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햄블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텔럭슨 선수와 마찬가지로 83년생이에요. 근데 사이즈는 뭐 183으로 거의 뭐 디맨 선수와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도 미네소타 덜루스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도 굉장히 하키로 유명한 학교인데 명문 대학 출신이고요. AHL에서 뛰었고 0910 시즌부터 8년 동안 DEL에서 뛰면서 DEL 우승까지 경험한 정말 뭐 커리어 면에서는 정말 또 대단한 선수가 왔어요. 뭐 신체 조건은 뭐 평균 수준으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뭐 크레인즈에서 사실 좀 공격적인 수비수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야나도리 선수가 너무 많이 폼이 떨어진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햄블리 선수가
파워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레인즈의 공격이라든가 뭐 퍽 운반이라든지 전반적인 공격의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봤을 때 수비수들이 거의 공격적인 수비수들이 많은 영입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데이비 봉크는 검증된 공격수고 여기에 팀 햄블리라는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한 일본 재즈 크레인즈네요. 동갑내기 선수들이 많아졌네요. 83년생들이 많이 오고요. 글쎄요, 그 바꾼 선수도 있고 그대로 안고 가는 선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게 기대 이상입니까? 기대 이하입니까? 현재로서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선수가 없으면 맞지 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 된 것 같고요. 뭐 텔럭슨 선수, 뭐 파이어 선수, 햄블리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은 전혀 아시아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 빨리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 커리어나 뭐 면면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무승부 경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연장 많이 갈 것 같은데. 뭐 가장 쉬운 비교가 그 전에 있던 선수들과의 비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사실상 뭐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좋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은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팀이 외국인 카드의 숫자는 하나 줄었지만은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급이 그렇게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지글스, 도우크 프리블레이즈, 일본 재즈 크레인즈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구성 완료했고 니코 아이스박스가 예센 이니메키 핀란드 출신 공격수 1명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1명 더 채울 것인지 아니면 1명으로 끝낼 것인지 이것만 남게 됐네요. 자, 오늘 비하인더넷 108회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저희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 있고요.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들어오셔서 선수들 영상도 확인하시면 이제 요즘에 또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했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